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향수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조 말론의 창업자 조 말론. 그녀는 원래 피부관리사였습니다. 조 말론은 처음 12명의 고객들을 비즈니스로 함께 성장시킬 팀으로 여겼습니다. 12명의 고객에서 시작된 입소문은 그녀가 만든 향수를 엄청난 속도로 알려줬습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대하는 방식이 남달랐던 거죠. 사업을 넓힌 이후 7년 만에 그녀는 건강상의 이유로 에스티로더에 자신의 회사를 팝니다. 이후 향수를 만드는 일이 비즈니스만이 아닌 존재의 유임을 깨닫고 5년 후 조 러브스라는 향수 브랜드를 다시 런칭합니다. 퇴사 준비생의 런던이란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이 책 저자는 조 말론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 말론의 성공은 계획된 우연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우연히 다가온 영감이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다. 오늘 이 책의 저자 모시고요. 사업의 아이디어와 영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2018년 10월 2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확천금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미국 양대 복권 메가밀리언과 파워볼의 당첨금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메가밀리언의 추정 당첨금은 1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8천억 원이고요. 파워볼 추정 당첨금이 6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억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두 복권을 판매하는 미국 내에 44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로또 광풍이 분다는데요. 귀가 솔깃하시죠? 이번 여름에 미국에 다녀온 최단비 변호사. 미국 복권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네. 여름에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미국에 있을 때 어떻게 미국 복권 사셨어요? 미국 복권을 산 적은 없는데요. 네. 이게 메가밀리언이랑 그리고 파워볼 이 두 네. 가지가 굉장히 유명한 복권이에요. 그래서 뭐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도로 주변에 이렇게 큰 광고판으로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얼마의 누적 금액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만큼 이렇게 큰 누적 금액은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첨자가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적금이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저 지금 지난 7월 24일부터 메가밀리언의 경우는 그 이후에 당첨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적돼서 어마어마한 당첨금이 현재 쌓여 있죠. 한 장에 2달러라면서요. 한 장에 2달러, 일주일에 2번 추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메가밀리언은 16억 달러, 파워볼은 6억 2천만 달러까지 지금 치솟은 겁니다. 정말 미국 전역의 복권 구매 열풍이 그야말로 광풍일 만도 한데, 그럼 이 누적 금액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각자 메가밀리언 경우, 파워볼 경우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메가밀리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로또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1번부터 예를 들면 뭐 30번까지 그 안에서 메가밀리언의 5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비슷하네요, 다른 정말. 번호에서 또 메가 번호 하나 이렇게 뽑는 건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2번 추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당첨이 된 게 지난 7월 24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6개의 메가볼이 똑같이 한 번도 딱 맞은 적이 없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당첨금이 누적이 되면서 현재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6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8천억 원이고요. 파워볼도 지금 계속해서 당첨금이 누적돼서 현재에는 6억 2천만 달러, 약 7천억 원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미국도 당첨이 되면 이 당첨금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요. 당첨금에서 연방세, 세금을 뗍니다. 네. 그래서 연방세가 물론 조금씩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가장 낮은 연방세율이 최저 24%라고 할 때요. 지금 메가밀리언 같은 경우에는 메가밀리언 또 받는 방식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년 정도 거의 30년이죠. 연금처럼 받을 수도 네. 있고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는데 네. 대부분은 일시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현금 수령을 하면 메가밀리언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5,500억 원 정도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광풍일만 하죠. 금액이. 한 번에 5,500억 원이요? 네, 그렇죠. 저는 누가 5,500만 원만 준다 그래도 정말 고마울 것 같은데 5,500억 원. 와, 대단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복권이 당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생의 행운일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안 될 확률이 더 커서 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확률이요. 네. 정말 들어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낮아요. 네. 이론상 당첨 확률 따져봤을 때 메가밀리언은 3억 260만 분의 1. 이걸 퍼센트로 하면은요. 네. 0.0000331%라고 합니다. 놀리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거기에다가 이게 파워볼 같은 경우에도 네. 2억 9,200만 분의 1.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더 낮은 거죠. 0.00000345%. 그러면 한국에서 판매하는 로또 1등 확률은요? 로또는 0.000012277%니까요. 네. 제가 이걸 숫자로 계산하기도 힘든데 메가밀리언 같은 건 0점 뒤에 붙는 0이 6개라면 한국은 0점 뒤에 붙는 0이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로또 맞을 확률도 거의 번개 맞을 확률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복권이 동시에 당첨될 확률을 또 계산한 분이 계시네요. 이거는 있어요. 네. 8경 8천조 분의 1이래요. 8경 8천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 네. 88 뒤에 0이 15개가 붙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당첨자가 없으면 계속 이 누적액만 쌓이는 거예요? 누적액만 쌓이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메가밀리언이 특히 누적액이 더 많이 쌓이는 이유가 메가밀리언의 이 잭팟을 터트리는 것을 얼마 전에 이걸 바꿨대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볼을 5개 뽑는 것과 1개 뽑는 것이 있는데 1개가 예를 들면 1번에서 25번 내에만 뽑으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번에서 30번으로 더 확률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뽑을 수 있는 메가볼의 확률이 줄어들면서 지금 이렇게 5개는 맞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하나 번호를 맞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적이 된 것이고 앞으로도 잭팟의 확률은 낮아졌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나올 수 있을까 다들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런데 예전에 뭐 해외 토픽 보면 그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첨금 받았다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과거에 미국 복권에 가장 많은 금액 당첨된 사례가 있다면요. 미국 복권 사상 역대 최고 당첨 금액은 2016년도 1월에 파워볼이었어요. 네. 이 당시에는 15억 9천만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1조 8,006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 됐다고요? 아니요. 이게 3명이 당첨금을 같이. 왜 우리도 로또 1등이 2명씩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 당시에 3명이었어요. 3명이 나눠 가져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메가밀리언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 당첨금은 2명. 그러니까 일리노이와 메릴랜드주에서 나눠 가졌고요. 그 당시에 당첨 금액이 7,400억 원이었어요. 최근에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미국의 그러니까 복권 당첨된 청년이 있는데요. 네. 그 청년의 일상을 자신이 이제 SNS를 공유하는데 특별한 걸 하진 않아요. 뭐 유명한 농구 선수와 같이 농구장에서 가장 좋은 좌석에서 보고 사진 찍고 유명한 연예인과 사진 찍고 이러한 것인데 사실 이 정도의 돈이 당첨받으면 그 정도의 사치 정도는 쓸 수 있을 만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개념이 없겠죠. 우리가 돈이라는 건 모자르고 이렇게 유한된 재화기 때문에 돈의 가치도 있는 거고 돈 때문에 힘들기도 한 건데 뭐 느낌이 없겠죠. 그 느낌 어떨까요, 변호사님? 글쎄요. 너무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렇네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래서 나는 상상만 하지 않겠다 이러고 지금 미국 복권 사겠다는 한국 분들이 계세요. 어마어마하십니다. 그 어마어마합니까? 지금 인터넷에 저도 네. 이제 궁금해서 미국 복권을 쳐봤어요. 네. 최근에 하도 이슈가 돼서 일단 미국 복권과 연관 검색어로 미국 복권 구매 대행이 있는 겁니다. 아, 이것도 구매 대행을 하는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복권 사기가 어려우니까 네. 국내에서
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번 일확천금의 꿈을 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현지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이 미국 복권 메가밀리언의 구매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검색어 키워드가 상위가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분들만 이러냐? 아닙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캐나다 사람들도요. 그렇게 국경을 넘어가서 줄을 서서 더 쉽겠죠. 미국 복권을 사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 근데 이게 허무한 게 구매 대행을 우리가 만약에 해서 당첨이 된다 해도 당첨 금액을 제대로 받기는 어렵다면서요. 네, 왜냐하니 미국 연방법에 네. 미국 내의 복권은 직접 왜 우리가 보면 줄을 서서 사는 것을 많이 보셨죠? 네네. 그게 본인이 직접 그 복권을 판매하는 처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복권을 우편이나 소포를 통해서 취급하는 거는 법으로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구매 대행이면은 그 복권을 우편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받는 순간 그 복권에 대한 효력이 없어질 수가 있고요. 즉 미국의 복권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구매할 때에만 당첨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구매 대행으로 이것을 해서 당첨이 됐다라고 해도 당첨금을 수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당첨금을 수령할 때에는 신분 증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내가 예를 들면 외국에 있었다. 그럼 입국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입국 기록이 내가 당첨된 날짜 이후다라고 한다면 그 내부에서 이것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연방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포나 우편으로 받은 거가 돼서 그럴 경우에는 당첨의 수령금도 실제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네. 수가 있는 거죠. 저는요, 이모 한 분과 네. 삼촌 한 분이 미국에 사십니다. 네, 생각하셨군요. 아, 지금 문득 드네요. 잊고 있었던 이모와 삼촌이 생각났는데, 그러면 제가 이모 보고, 시민권자니까요. 네네. 이로 좀 사달라. 네. 라고 해서 제가 그 당첨금을 받는군요. 이모가 당첨이 되셨어요. 싸움이 날까요? 가족 싸움이 그러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겠죠. 금액이 연락을 1조 끊을까요? 8천억 원입니다. 근데 본인이 본인의 현금을 주고 거기서 사셨잖아요. 네. 그러면 분쟁이 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아. 복권과 관련된 판례. 네. 과연 복권을 샀는데 누구 것이냐. 근데 판례가 그 당시에 복권을 사기 위해서 누가 돈으로 냈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 복권을 누가 가져가서 샀느냐. 긁을 때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요. 이게 물론 미국 복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네. 예를 들면 이모님이 본인의 돈으로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본인의 돈으로 사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내가 우리 김혜민 PD님을 위해서 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조 8천억 원이 당첨됐을 때 과연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누구의 복권으로 볼 네. 것이냐. 네. 저는 이모님의 복권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복권보단 이모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복권을 이모를 통해서는 안 사는 걸로 하고 그럼 제가 그냥 이번 주말에 미국에 가서 네. 복권을 샀어요. 그래서 됐어요. 네. 그러면요. 여행 중에 사는 건 상관없어요. 아. 여행 중에 사거나 뭐 지금 잠깐 유학 중이거나 네. 그 미국 내에서 사서 그 미국 내에서 당첨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본인이 그 복권을 파는 곳에 가서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당첨금을 수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당첨금의 수령 절차가 또 있고요. 그 수령 절차가 좀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 1조 8천억 원 당첨됐는데 그 정도 시일 걸리는 거 그리고 아유, 뭐 예금 기다릴 수 계좌 있죠. 뭐 네. 개설하는 거 이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쁨으로 할 수 네네. 있죠. 아니 그러면 세금을 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연방 세금으로 거기에서 적용받아서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뭐 우리나라 세금도 또 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도 한 번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두 번 세금을 쟁수하진 않아요. 나라가 달라져.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왜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재벌들의 외국 부동산의 세금 납부 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에서 네, 세금을 그러네요. 납부하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금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내가 미국에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돈을 내고 그대로 했을 때 그것을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낸 것은 인정은 해주되 그 금액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외국환관리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와 관련된 세금은 추가로 있을지 몰라도 일단 미국에서 한 번 세금을 냈으면 똑같은 세금을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메가밀리언하고 파워블이 당첨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세금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연방 세금으로 최저세율 24%를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2,450억 원을 네. 지금 세금으로 떼고 파워볼도 세금만 약 960억 원이라고 네. 하니까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또 연방세율이 그런데 연방세율이 왜 최저가 나오냐면 주마다 달라요. 예를 들자면 뉴욕주 같은 경우에 세금이 높고 또 다른 세금 낮은 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도 뭐 메릴랜드주와 일리노이주에서 같이 네. 잭팟을 나눠 가졌다고 해도 주세에 따라서 다르기 다르군요. 때문에 저는 김혜민 PD님께 이왕 여행을 가실 거면 세금 낮은 주로 여행을 가셔서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이모는 뉴욕에 있는데. 비싼 주에 계시네요. 근데 근데 이게 된다면 세금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아무리 비싸도 제가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방송을 하는 걸로 미국 안 가고 이 자리를 지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로또가 있어요. 로또 지금도 많이 삽니까? 로또 많이 사죠. 제가 최근에 좋은 꿈을 꿔가지고 네. 로또를 한번 사볼까 해서 또 저희 동네 로또 1등 당첨 판매소가 있어요. 아니, 이성과 그 합리성의 대표적인 변호사도 로또를 삽니까? 그래서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못 샀어요. 정말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 로또가 2002년도에 처음 이제 첫 선을 보였는데 네. 전체 복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로또가 많이 생각이 나지만 여러 복권 중에 판매액의 90% 그러니까 대다수의 복권의 판매액을 차지하고요. 작년에만 팔린 금액이 3조 8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성인의 10명 중에 6명은 복권을 사고 있다. 네. 혹시 피디님 사시나요? 저는 안 사요. 그러니까 안 사는 게 저랑 피디님 이렇게 해서 4명 중에 2명인 거죠. 대부분은 사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 1등 최고 당첨금이 407억 원. 평균만 해도 1등이 20억 원 정도 수령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주말 거의 다 됐을 때 이거 하나 사는 것도 소소한 재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주를 기쁜 마음으로 보내기 위해서.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사는 거는 뭐 괜찮은데 전 당첨됐을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불행해질 것 같아요. 전 진짜 당첨되면. 가능성 없는 불행을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너무 걱정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소한 행복을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저 사러 갈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 복권 방송 같은 거 보면 이 복권의 당첨금은 구매 비용은 저소득층을 위해 쓰인다. 네. 이런 것들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권이 사실은 국가가 독점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네. 사행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권을 함으로써 그 복권에서 얻는 수익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복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복권위원회가 기재부 하에 있는데 산하에 있는데 이 복권위원회가 이런 복권을 발행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배분하고 총괄을 하는데 이 복권에서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절반은 당첨금으로 하고 나머지 40%를 넘는 비용을 복권 기금으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복권 기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이나 소외계층의 복지 또 문화예술 사업에 쓰는데 예를 들자면 올해에는 복권의 기금에 있는 돈 중에서 807억 원은 과학기술진흥금에 또 682억 원은 국민체육진흥금에 488억 원은 중소기업 창업이나 진흥, 842억 원은 문화재보호 이런 식으로 사회에 필요한 사업에 쓰는 돈으로 복권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권 사는 거는 괜찮겠네요. 그렇죠? 내가 낸 그냥 2,000원, 3,000원 이런 돈이 이렇게 쓰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정말 하늘에 도와서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 일확천금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우리도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 이번 여름에 미국에 다녀오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복권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죠. 제가 지금부터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미국의 양대
이것인 메가밀리언과 파워볼의 당첨금 합계가 2조를 넘으면서 미국 전역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데요. 추첨 등의 방법으로 뽑힌 사람에게 당첨금을 주기 위해 발행하는 표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복권, 2번 인권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1번보다는 2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번 복권, 2번 인권.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면서요. 솔직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퇴직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아니, 퇴직 준비는 무엇일까요? 제가 퇴직 준비를 말하기에는 이르다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고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 둘을 키우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퇴직 준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여행 콘텐츠 기획사인 트래블코드의 이동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래블코드 대표 이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퇴직 준비를 위해 모셨다고 해놓고는 여행 콘텐츠 기획사의 대표라고 소개했어요. 네네.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희 트래블코드는 이제 여행 콘텐츠 기획사로서 그 여행의 이유를 만드는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행을 떠날 때 휴식을 네. 위한 여행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보자는 관점에서도 여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첫 번째로 만든 콘텐츠가 퇴사준비생의 도쿄라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래서 퇴사준비생 시리즈의 저자이자 그 콘텐츠를 만드는 트래블코드 기획사의 대표 이동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의 이유를 만드는 회사다. 예, 여행 맞습니다. 콘텐츠 그러니까 기획사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퇴사준비생의 도쿄라는 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작년에 네네. 이제 나왔던 책이고 제가 사실 그때 그 책의 저자로 인터뷰를 모신 적이 있어요. 예, 맞아요. 네네. 그리고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책이 꽤 잘 팔렸죠? 예, 맞아요. 자랑 한번 해보세요. 네, 약간 제 자랑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 저희 퇴사준비생의 도쿄가 작년에 그 한국경제신문에 선정한 그 2017년 경제경영서 베스트 10에 이제 선정이 됐었었고요. 네. 교보문고에서도 올해 최고의 책 탑 3의 경영 부분에 선정이 됐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판매 부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책을 만든 게 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그런 수상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를 봤을 때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의미에 대해 저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어서 낸 책이 이제 퇴직 준비생의 런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도쿄를 테마로 하셨다가 런던이에요. 네. 그다음 도시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왜 런던으로 정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처음에 이제 퇴사준비생의 여행 시리즈를 기획을 할 때 크리에이티브가 넘치는 도시에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얻어보자는 컨셉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가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뭐였냐면 이 문화권별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다를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시아 문화권을 대표하는 도쿄로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 문화권을 대표하는 런던, 그다음 미주 문화권을 대표하는 뉴욕을 좀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었고 저희가 이제 퇴사준비생 도쿄 이후에 그래서 런던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권별로 좀 알아보자.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퇴직 준비생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네네. 사업 구상이나 아니면 조금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문화권별로 도시를 선정하셨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도쿄고 네. 이번에 이제 런던을 선정하셨어요. 네네. 이 책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래를 고민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며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직장인들이 다시 꿈을 꾸고 더 건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자극제이자 퇴사를 고민할 때 사업적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참고 자료이자 당장의 퇴사 계획이 없더라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틀을 깨는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을 위한 힌트이기도 합니다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인터뷰 들으시면서 이건 안 돼? 하시는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오늘 대표님이 여러분들 책 선물해 주시려고 책을 좀 가져오셨어요.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퇴사 준비생의 런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준비생 이란 말의 뜻은 정확하게 뭡니까? 예, 그 취업 준비생만큼이나 퇴사를 할 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퇴사 준비생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퇴사를 이제 유행처럼 받아들이고 행동을 앞세우기보다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퇴사를 하고도 자립할 수 있는 실력을 좀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나 안 해. 나 그냥 때려칠 거야. 이렇게 한두 번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만 생각합니까? 네. 보통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준비를 해서 내가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능력과 여유를 갖추자라는 말씀이시죠? 예, 정확히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퇴사 준비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언제 퇴직 준비합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몸은 시간을 잘 기억하는지 아침에 알람도 안 맞췄는데 아침 7시 되면 눈 뜨고 맞아요. 기계적으로 가잖아요. 되죠. 너무 슬프고 그럴 때 언제 퇴직 준비합니까? 저는 이제 회사를 입사하는 순간부터 좀 퇴사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사하는 순간부터? 네. 이게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 게 회사를 들어가자마자 나올 생각부터 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회사에서의 경험이 다시는 하기 힘든 경험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회사 생활하는 동안에 최대한 이제 배우고 익히면서 자기 실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퇴사를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회사의 브랜드나 시스템이나 노하우 등이 자기의 실력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회사를 나오는 순간 회사의 브랜드나 시스템이나 노하우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회사 생활 하지 말고 회사 나왔을 때 그 브랜드 떼버리면 내가 아니니까. 네네, 맞아요. 회사 안에 있는 동안 나의 브랜드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네. 대표님의 경우는 어떻게 그 브랜드를 만드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만들다기보다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퇴사 이후의 삶을 좀 꿈을 꿔보고 그때 저에게 필요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좀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저 자신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한 이후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결과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살 때 입사하셨어요? 첫 회사를? 저는 회사 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28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예, 대학 졸업하자마자. 네. 요즘 28살에 취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빠른 거예요. 네, 28에 그러면 시작하셔서 퇴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퇴사는 제가 2014년 6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총 한 6년 반 정도 회사 6년 생활을 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퇴사하시고 창업은요? 창업 자체는 제가 2015년 10월에 했고요. 예, 그러니까는 퇴사하고 좀 이제 개인 시간을 좀 갖다가 2015년부터 다시 이제 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창업에 대한 고민은 회사 다니면서 하셨고? 저는 사실 회사 다니면서 고민을 했고요. 저 스스로가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언젠가는 창업을 해서 제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제 할 일 할 거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대충 한 게 아니라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배우고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회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10년 차 좀 넘었으니까 이제 위에 선배와 밑에 후배가 비슷해요. 명수가. 근데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건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 미래도 준비해요. 맞아요. 결국 그게 주체성과 능동성의 문제인 거지. 회사가 좋냐 싫으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회사 일을 등한시하지는 않거든요.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초대석 오늘 퇴사 준비를 여행을 통해 하자고 주장하시는 앞선 퇴사 준비생이셨어요. 퇴사 준비생 런던의 저자 트래블코드의 이동진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런던 이야기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이 책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82님 우리 아들이 입만 열면 직장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 책들이 읽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2002님 내년에 퇴사 앞두고 여행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참고할 겸 읽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본격적으로 런던 이야기 하기 전에요. 먼저 그 일본 이야기 좀 먼저 할게요. 도쿄 네네. 이야기. 퇴사준비생의 도쿄의 핵심 내용은 결국 뭐였습니까? 예, 뭐 저희가 300페이지라는 페이지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핵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 도쿄 여행을 통해서 서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뭔가 차별적 컨셉을 가지고 있거나 틀을 깨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거나 번뜩이는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벤치마킹 해보자는 것이고요. 검색이나 이제 사색으로는 떠올리기 어려웠던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떠올려 보자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차별적인 비즈니스를 찾는데 앉아서 검색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쵸. 직접 다니면서 찾을 수 있는 걸 찾자. 네네. 도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퇴사준비생이 배울 수 있는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쭉 둘러봤을 때 물론 이제 도쿄도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좀 발견되는 속성 중에 하나가 업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자기 일을 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저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서 좀 기본적으로 참고해볼 만한 이제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의 본질을 고민하고 장인 정신을 가졌다. 네네. 사실 우리가 일본 하면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맞아요. 100년 기업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본 도쿄에서는 그걸 발견하셨군요. 자, 네. 그러면 퇴사준비생의 런던을 일단 좀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요. 런던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이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가진 곳이 런던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로 전진하는? 네네. 전진하는 도시다.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다. 네. 그러니까 런던도 우리가 유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 유행에 앞장서는 것 같고 하지만 런던 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고즈넉하고.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클래식하고, 클래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면 비즈니스도 그런 색깔을 갖고 있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혁신적인 거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과거의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 런던에서 말하는 혁신이라는 거는 과거 위에 올라서면서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더해가는 것들을 혁신이라고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혁신은 파괴적 혁신이라면 런던에서 볼 수 있는 혁신은 축적된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축적된 혁신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그게 이제 재정의 재발견, 재구성이라는 키워드로 콘텐츠를 좀 이제 썼습니다. 혁신, 축적된 혁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네. 재정의, 재발견, 재구성. 네. 이 기준으로 여러 업체를 다루셨는데요. 네네. 다 말할 수는 없고 각 기준에 맞는 한 개씩 이런 비즈니스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재정의는 어떤 의미고 어떤 기업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재정의는요. 기존의 관점과 달리해서 뭔가 새롭게 그것을 재정의해보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재정의에서 총 6개의 그 목적지들을 다뤘는데 그중에 한 곳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룬 콘텐츠가 골즈보로 북스라는 서점입니다. 서점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서점인데 이 서점에서는 2만 원짜리 책을 2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팔립니까? 예, 그 팔리는 책이고요. 네. 예, 저도 이제 어떻게 가능할지가 궁금했는데 그러게요. 그걸 좀 분석을 해보니까 책을 제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재정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책을 제품이 아닌 작품으로 재정의했다. 네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책을 제품으로 바라보면은 책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0페이지 책 한 권이 약 15,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0페이지 책이 한 2만 원에서 책정이 됩니다. 네. 이처럼 이제 책이라는 건 가격대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그 예술 작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가격대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 예술 작품의 가치 또는 가격을 평가를 할 때 그림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들어간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작가의 유명세라든지 아니면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품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은 그림 한 장도 뭐 2만 원, 3만 원이 아니라 뭐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거의 몇 억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 제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바라보면 그런 가격대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네. 2만 원짜리 책을 200만 원에 이제 팔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그냥 네. 똑같은 책을 그렇게 팔 수는 없잖아요. 예,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된 뭔가 예를 들면 네. 뭐 퇴사 준비생의 런던 책인데 이게 네. 2만 원짜리지만 이걸 200만 원에 팔려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른 그게 게 뭡니까?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일단 그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책의 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 책을 보면은 책이라는 게 형태적 관점에서 보면은 글자의 집합이지만 이게 속성적 관점에서 보면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표현한 수단이 글자 또는 글일 뿐이지 생각을 표현한다는 관점에서는 예술 작품과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책을 예술 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골드보로 북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책을 한정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한정판을 예술 작품들처럼 넘버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예를 들면 이번에 500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네. 500권 중에 이번에 17번째 책입니다라고 이렇게 넘버링을 해가지고 책에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그 한정판 자체는 책의 내용은 일반판이랑 똑같은데 네. 겉 표지나 이런 책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차별화해가지고 기존 일반판과는 다른 이제 느낌의 책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의 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200만 원짜리 책을 200만 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이 가격이 뛰는 거는 보통 어떤 때냐면 작가가 유명세를 타거나 네. 아니면 그 작품이 영화화되거나 아니면 뭔가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이랬을 네. 때 가격이 계속적으로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보에서 판매하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갔을 때 뭐 10만 원짜리 책이어도 1년 뒤에 가면 그게 뭐 50만 원이 될지 200만 원이 될지 아니면 2천만 원이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책을 제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서점에서 만날 수 있었던 책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서점과는 다른 풍경이 네.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네네. 미술 그림 보는 것처럼 책도 글자들의 집합만이 아니라 네. 내용의 그쵸. 집약체니까 그쵸. 그 결국 저자의 생각을 표현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여기고 네. 같은 내용의 책이지만 거기에 뭐 저자의 친필 사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퇴사 준비생의 런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동진 대표님의 사진이 있다든지 네. 예를 들면 그렇죠. 예를 네. 들면 네. 그렇게 조금 차별화해서 이 책을 작품처럼 네, 맞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김현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네. 매니아층들이 있기 때문에 뭐 김현수 작가가 써준 친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겠죠. 네, 맞아요. 네. 2만 원짜리 책을 200만 원에 판다. 네. 실제로도 그냥 장식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팔리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작은 책방 30평 정도 되는 서점이거든요. 네. 서점에서의 1년 매출이 약 한 20억 정도가 될 정도로 그 매출도 잘 일어나고 있는 서점입니다. 네. 자, 재발견.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재발견에서도 저희가 한 6개 정도의 컨텐츠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뭐 여기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 컨텐츠는 이제 시크릿 시네마라는 영화관이에요. 네. 이 시크릿 시네마는 어떤 영화관이냐면 일단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영화관입니다. 그리고 네? 예. 보통은 영화를 보러 갈 때 네. 특정 영화관에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시크릿 시네마는 상영하는 영화마다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가 일단 다르고요. 그 상영하는 장소를 영화를 예매를 해도 알려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예매를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으로 오세요라고 이렇게 안내장이 옵니다. 설레겠다. 네, 굉장히 설레게 만드는 네. 거죠. 그러니까 특정 영화관으로 오세요가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으로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안내를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영화관의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게 첫 번째 특징인데 그 시크릿 시네마가 갖는 차별성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크릿 시네마에서는 그 영화를 최신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를 개봉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유명한 영화들을 재개봉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스타워즈라든지 아니면 백투더퓨처라든지 물랑 루즈라든지 이런 과거의 영화들을 재개봉하는데 티켓 가격이 우리가 흔히 영화관에서 사는 티켓 가격보다 한 3배 이상 비쌉니다. 네.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영화를 상영을 할 때 영화만 상영하기 위해서 그 영화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화관 자체를
영화에 어울리는 세트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 세트장을 영화관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떻게 보면 테마파크 간다는 네.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닐 수 있는데요. 그 세트장을 만들어가지고 영화의 팬들이 영화를 보기 한 2시간 전부터 거기 가가지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으로 코스플레이를 해서 그 안에서 서로 축제를 즐깁니다. 재밌겠네요. 예, 재밌게 축제를 즐기고 네.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차별화를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명한 영화들이라면 한 번쯤 본 영화인데 네네. 그 영화를 보는 장소를 안 가르쳐 준다는 건 약간 과거의 추억으로 여행하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네. 들 수 있죠. 이게 네네, 신작 맞아요. 영화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과거에 내가 한 번쯤은 봤을 영화니까 네네. 이거 괜찮은 이건 저도 정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시간 관계상 자 네. 재구성 네네.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좀 6개의 목적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중에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이 시티즌 M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5성급 호텔을 3성급 가격에 이제 즐길 수가 있는 네. 이용할 수가 있는 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또 가능한 거냐면 사람들이 그 느끼는 5성급 호텔을 선택할 때 그 선택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 필요한 것은 넣고 불필요한 것은 빼고 해가지고 뭔가 그 뭐랄까 5성급 호텔을 누릴 수 있는 가치를 만들면서도 가격대를 낮추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여기서는 이제 그런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방은 이제 모듈화해서 되게 평범하게 만들었지만 이 호텔 로비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든 거예요. 고급스럽게 만들고 좀 아티스틱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호텔의 가치를 결정하는 큰 부분이 이제 호텔 로비나 이런 공용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고급으로 만들고 방은 이 비즈니스급 호텔로 이제 모듈화 시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5성급 호텔의 기분을 느끼면서도 저렴하게 네. 호텔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아이디어 좋네요. 네. 왜냐하면 SNS에 올리기에도 네, 맞아요. 그런 화려한 복도 같은 데서 5성급의 옷양 찍고 맞아요. 네. 잠이야 뭐 아무 잠이야 데서나 자면 잠자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아이디어가 좋네요. 아유 대표님 오시는데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 네 아주 재밌는 시간 갖게 됐는데요. 지금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네네. 지금 0805님 준비하고 싶지만 두려움과 낯섦으로 주춤거리는 5년차 사회인입니다. 네. 여행에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2506님 생각만 많은 직장인으로 좋은 정보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결심을 하고 싶어요. 한 권 부탁드려요. 0121님 지난주 금요일에 퇴사하고 멍합니다. 당장 퇴사하니 뭔가 쓸쓸하네요. 책 읽고 도움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당장 퇴사하니 쓸쓸하네요. 그렇죠? 아무 준비 없이 퇴사하면 정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시는 동안에 준비를 좀 최대한 네.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대표님 책 좀 더 주세요. 아예 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제가 대표님하고 좀 얘기를 잘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웬만하면 책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퇴사준비생의 런던의 이동진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8077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퇴사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길 열어보고 싶습니다. 2760님 복권 당첨도 안 되는 인생. 퇴사 준비해서 당첨이 필요합니다. 1914님 생생 퀴즈 정답 보내주셨어요. 복권. 버스 여기 삽니다. 저는 버스가 너무 고맙습니다. 혼자 몸으로 평생 버스 운전으로 우리 아이들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거든요. 복권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아이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제가 아이들 복권 당첨돼서 가르쳤다면 과연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근면과 성실만한 복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이 문자 읽는데 눈물 났어요. 감사합니다. 3607님 인권 7776님 복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책 당첨자들 분들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